선교사가 박수 받는 걸 좋아하면 안 되는데 기분이 별로 나쁘진 않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임문희 선교사입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귀한 시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들은 가끔 그런 말씀하시죠. 목사가 목사 앞에서 설교하기가 참 힘들다. 선교사가 선교사님들 앞에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선교사로 있으면서 선교사의 체질을 좀 알고 있는데, 이런 대회에 가면 정보와 자료에는 관심이 많은데 사실 강의에는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보를 가져가고 자료를 얻어갈까라는 그런 생각은 있지만 고민하는 시간들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힘든 것 같은데, 주어진 시간 동안 저에게 주어진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또 고민할 거리들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변방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마닐라 근교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2년 전에 민도르에 있는 망냔 부족을 섬기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인터넷이 되지도 않고 또 전기도 작년에 겨우 태양광을 달아서 이제 전기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강의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행본부 측하고 소통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진행본부에게 필요한 만큼의 자료를 전달하지도 못했고, 또 진행본부에서도 저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사실은 제가 강의를 맡고 주제를 처음 들었는데 로잔이 보는 필리핀 선교의 미래라는 주제를 처음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로잔이 꼭 집어서 필리핀 선교의 미래, 전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적도 없고, 또 이제 3개월 후면은 한국에서 4차 로잔 대회가 열리는데 제가 섣불리 로잔 대회가 바라보는 미래 선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뭐 이렇게 좀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맡았는지도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마닐라 올라와서 이제 비로소 그 영상, 인터넷이 연결돼서 영상을 보니까 홍보 영상에 제가 빠져 있더라고요. 강사들은 다 나와 있는데 제게 없어서 이거 아닌가 보다 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지금 뒤끝 발휘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 얼굴이 안 나와서 나중에 사진 하나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담이에요. 이 준비하는데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회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제 수치적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마지막 날 미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짧은 시간 동안 로잔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선교 신학적인 배경, 그리고 1차부터 3차까지 진행오는 과정 중에 로잔이 조금 변화된 그런 모습들, 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될 수 있으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또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주관적인 제 생각은 많이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50년의 선교 역사를 가진 필리핀 이 기간 동안 저는 35년을 우리 한국 선교사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고, 35년 전에 우리 처음 개회 예배 해주신 우리 고광석 목사님께서 공항에서 저를 처음 픽업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몇 주간을 그 집에서 같이 있으면서 많은 또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번 대회를 참관을 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대회를 주최하신 우리 관계자 또 지도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수고와 노고가 앞으로 필리핀 선교의 큰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다음 희년을 준비하는 첫 출발이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음 희년 대회 때는 우리가 여기 누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희년 대회를 갖는다고 하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다음 희년 대회를 준비시키는 그러한 발판으로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잔 운동과 필리핀 선교 고찰 및 재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이 여러분 나눠드린 책자에 대부분의 그 원고 자료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PPT도 조금 몇 장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실 로잔에 대한 중심적인 내용, 또 신학의 핵심,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참고하고 고려할 만한 내용들을 스스로 잘 발췌하셔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필리핀에 도착한 1989년도가 이 마닐라에서 제2차 로잔 대회가 열리는 그런 해였습니다. 저는 그때는 짬밥이 안 돼서 감히 그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도 없었지만, 그 대회장 근처를 배회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잔 대회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한국에서 조금 알고 왔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도 있고, 이제 2024년 올해는 우리 필리핀 선교뿐 아니라 한국교회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그런 해이기도 하죠. 선교의 역량을 다 집중해서 50년 전에 필리핀 선교를 시작했던 한국교회가 이제 선교의 어떤 방향과 또 정책적인 니드를 채워주는 로잔도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첫 대회를 가진 지 희년을 맞이하는 그런 중요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잔 대회와 우리 필리핀 선교가 같이 걸어왔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희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올 2024년도에 특별히 한국에서 9월 달에 제4차 로잔 대회가 다시 개최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나 좋은 사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짧은 강의 기간 동안 로잔 대회의 정책이 어떻게 조금 변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의 필리핀 선교사님들, 저를 포함한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의 변화도 조금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변화를 예측을 가늠해 보면서 한번 데이터를 중심으로 서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또 우리가 체감하고 있듯이 대표적인 아시아의 카톨릭 국가이죠. 특이한 점은 각 대륙별로 카톨릭 국가 중에 필리핀의 이 아시아에 특별히 선교사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륙별 카톨릭 인구 대비 한인 선교사 비율을 보면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카톨릭 국가, 특별히 필리핀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카톨릭 국가인 필리핀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는 지리적인 그 영향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오랫동안 필리핀 사람들과 살면서 보니까 필리핀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이유를 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민족성,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 선교에 굉장히 적합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코스테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필리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필리핀 사람들의 인생을 주관하는 크가지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음악이고 하나는 종교성이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음악 빼면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음악에 흥을 돋구는 그러한 민족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종교성입니다. 어떤 신앙심이 아닌 종교성이 굉장히 필리핀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공부하면서 논문을 준비하면서 위피 교수 인류학자와 함께 여기 컨설팅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선교적인 멘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4가지, 특별히 민족적인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생겨난 가치관 4가지를 특별히 꼭 집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리핀 사람들의 허스피탈리티입니다. 굉장히 친절함. 이런 것들이 저희가 선교함에 있어서 쉽게 정착할 수 있고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외국인에 대한 환대성, 허스피탈리티가 필리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value다 그런 얘기를 해줬고요. 두 번째로는 희야 문화입니다. 잘 아시듯이 희야 문화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다라는 그런 아닙니까? 근데 필리핀 사람들의 희야 문화, 부끄러워하는 그런 문화가 특별히 그 자기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많이 펼치지 않는 그런 희야 문화가 우리 선교사들과의 어떤 접촉이나 관계성에서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땅날로비라고 하는 밸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빚진 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우땅날로비, 즉 내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거나 신세를 지면 그것을 잊지 않고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우땅날로비의 밸류가 있어요. 이것이 선교사들과의 좋은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고, 그리고 선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마지막 하나는 바키키사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이거는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고 꼭 누군가와 같이 있기를 원하는 필리핀 사람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 사역지에서는 어떤 1대1의 제자 훈련이 조금 어려운 그것도 바키키사마라고 하는, 그냥 누군가와 꼭 함께 해야 하는 그러한 민족적인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필리핀에서 선교의 확장 이런 것들을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요인도 있고, 더 한 가지는 오래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이곳 사역하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지 않은가. 어떤 밸류라든지 지형적인 원인이나 이런 것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필리핀을 한국 선교의 다음 선교 파트너로 강하게 사용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이제 뒤에 다음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한동안 필리핀 선교가 선교의 유형으로 해서 F1에서 F4로 구분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필리핀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또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통계도 있긴 했었지만, 그런 과정들을 다 통해서 오랜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우리들을 보내신 이유가 그저 필리핀에 정착하기 쉬우니까 많이 보내신 이유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또 다른 희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이 목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면 우리는 아니래도 또 누군가가 다음 희년대에 왔을 때 더 큰 열매와 감사로 대회를 치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필리핀은 이런 종교적인 그 심성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민족적인 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에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필리핀 선교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주목해 봐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필리핀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제3세계로 많은 가난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던 그런 필리핀이지만 팬데믹 이전에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대를 계속 유지해 왔고요. 팬데믹 이후에도 작년 2023년, 올 2024년 아시아 개발은행의 예측을 보면 올해에도 6.2%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이룰 것이다. 굉장히 높은 치수입니다.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 중에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높고 빠른 편이고요. 1분기에만 5.7%의 경제 성장률. 지금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필리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빠르고 지속적이라고 하는 것, 앞으로 선교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또 다른 앞으로의 필리핀 선교를 이어나갈 때 인구 비율에 대한 것들도 결코 간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필리핀 인구를 1억 1290만 명이라고 NSO에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세계 13위고요.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중점에서 봐야 될 것은 이 가운데 30세 미만의 젊은 층이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인구 절벽을 이루는 세계 10대 국가 중에 6개 국가가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전 국민의 65%가 30세 미만이고, 특별히 노동인구로 비율할 수 있는 10대와 20대의 노동 가능 인구도
3천만 명으로 작년에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선교를 진행해 나갈 때 고려해 봐야 될 두 가지, 경제 성장률, 지속적이고 또 빠른 경제 성장률, 또 한 가지는 이들의 인구 비율을 고려하고 우리가 선교를 계획하면 새로운 희년을 준비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화율도요. 어제 그 바도이 목사님의 그 통계에 의하면 11.9% 필리핀의 복음화율이 11.9%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것과는 조금 다른, 저는 NS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1989년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6%대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도 그 정부 통계에 의해서. 근데 지금 11.2%라고 하는 것은 거의 2배 이상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필리핀 교회는 이미 리더십과 자생력을 획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제는 파트너십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필리핀 선교를 이끌어 가야 될 줄 압니다. 여기서 잠시 한국교회의 선교, 다음 슬라이드요. 한국교회의 선교 정책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2006년에 제4차 세계전략회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엔코이라고 했죠. 엔코이 전략계획 타겟 2030 2030 거기서 세운 엔코이 4에서 세우는 세계선교 5차 5개년 계획입니다. 1차는 전방개척 주력기, 2차는 선교 도약기, 3차 한국교회 전력투구기, 4차는 고도성장기, 5차 성숙 및 제3세대 준비기. 이렇게 2006년도에 2030 타겟 2030을 통해서 엔코이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변수가 중간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거의 3년 동안 모든 게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기간을 보니까 딱 3차와 4차에 걸려 있어요. 한국교회 선교 전력투구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2024년 고도 성장기, 여기에 딱 맞물려 있는 게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였습니다. 그런데 엔코이에서 이 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력투구기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한국교회 선교 전 역량이 시너지화되는 시기로 파송을 가속화하며 한국교회 전 선교 역량을 결집한다. 이게 3차인 한국교회 선교 전력투구기입니다. 그리고 4차, 지금 2024년 속한 이 고도성장기는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한국교회 성숙과 국제 리더십에서 큰 역할을 하는 시기, 이게 지금 고도성장이.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3년의 시간을 거치고 또 그 후유증으로 있는 기간 동안 여기에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또 변화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한국교회의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한국교회가 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 이후에 필리핀 교회가 오히려 안정되고 성숙하고 있다, 또 성장하고 있다, 또 그런 기회를 삼고 있다라는 보고가 여러 측면에서 들리는 걸 보면 한국 엔코이에서 세우는 이 어떤 5차 5개년 개발 계획, 중간에 코로나를 겪었지만 이 필리핀에서는 이 상황이 적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주춤하는 순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필리핀의 교회들은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여러 군데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필리핀에 사역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마 고무적인 현상으로 느껴집니다. 자, 오늘 발제 제목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로잔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로잔 운동의 태동 배경, 로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이미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로잔 운동이 생겨난 그 태동 배경을 알아야 우리 로잔 운동을 기초로 한, 또 이 배경에 기초로 한 필리핀 선교의 고찰 그리고 계획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974년 우리 필리핀 선교가 시작되던 그 해에
스위스 로잔에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선교적 개념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핵심을 논의하기 위해서 스위스 로잔에서 모인 그 모임이 이제 로잔 대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여야 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태동 배경에는 에큐메니컬 진영의 WCC에서 추진하고 발표한 어떤 구원의 개념 그리고 선교 신학적인 변화에 위기감을 느낀 복음주의자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된 거죠. 1910년에 이 에큐메니컬 운동 본부에서는 1910년 영국 에버들린에서 세계 선교대회 월드 미셔너리 컨퍼런스라는 것을 열면서 이제 미셔 데오 하나님의 선교 거기에다가 에큐메니컬 운동을 적용을 해서 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0여 년 후인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WCC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식 창립총회를 갖게 됩니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월드에서 오이쿠메네에서 나왔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만물 특별히 흩어진 모든 교회의 일치와 연합 하나로 되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하에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WCC 총회를 통해서 정식 출발하게 됐죠. 그리고 1952년에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오의 개념을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의 전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목표의 중심을 선교의 목표 중심을 이렇게 규정했어요. 복음화에서 인간화 그리고 복음화에서 세상의 샬롬으로 바꿔서 신학을 정립했습니다.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복음주의 진영의 피터 바이어 하우스라는 분, 이분이 독일 신학자인데 그분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1970년에 자체적인 모임을 갖고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게 됩니다. 피터 바이오어라는 사람이 그 독일 신학자가 15명의 독일 신학자와 더불어서 선교의 주 목적에 대한 이런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게 됐어요. 선교의 주 목적은 인간화가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선교의 뚜렷하고 구체적인 과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된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당연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선언을 통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복음화에서 그 인간화 그리고 복음화에서 세상의 샬롬을 신학의 전면으로 내놓은 에큐메니칼 운동 진영에 정면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선언문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4년 후인 1974년 드디어 로잔에서 복음주의자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칸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를 중심으로 이 로잔에서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잔의 태동 배경은 이 복음과 선교의 명확성을 에큐메니컬 운동본부, 특별히 그 WCC의 로부터의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하에 이 로잔이 태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5년마다 열기를 하고 올해 희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시카고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 빌리 그레엄 센터에 가보니까 제가 굉장히 재밌는 또 우리 한국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보게 됐는데 1974년 첫 번째 로잔 대회가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우리가 잘 아는 엑스폴로 74가 한국에서 열렸죠. 그래서 그때 역사적으로 158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는 5.16 광장이었고 지금 여의도 광장인데 거기에 운집을 해서 어마어마한 전도 폭발의 역사, 세계적으로 기록될 만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한 달 전 7월 13일 날 로잔 대회를 마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8월 13일부터 한국에서 엑스폴로 74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회고록에 로잔에서의 복음에 대한 확증과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한국에서 확인시켜 주셨다. 그리고 이 사명의 중심에 한국을 세우셨다고 믿는다 라고 회고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잔 대회의 태동 배경이 복음에 대한 진리, 선교에 대한 신학적인 핵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어렵게 로잔에서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을 한국에 있는 엑스폴로 74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고, 이 복음을 지키고 선교의 핵심, 이 사명의 핵심을 한국에게 주셨다고 믿는다라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회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는 이유도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1974년도에 로잔이 이런 목적하에서 태동이 되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3회가 마치고 올해 4차가 열리는데요. 로잔 운동의 선교적인 핵심과 관심의 우선순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차의 그 키워드인데요. 이반젤리즘 소셜 워크. 이 로잔이 복음 전도를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사회적인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보면 이반젤리즘 소셜 워크. 2차 마닐라 대회에서는 unreached people, contextualization. 이것도 마찬가지죠. contextualization 상황에 대한 것들은 어떤 사회적인 책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려진 3차 대회에서의 그 키워드가요, 트랜스포메이션과 리컨실리에이션,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가장 핵심이 선교의 중심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강조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선교가 사회적인 책임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2차 로잔 대회가 열리는 1989년부터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의 선교 현장에서 어떤 전략적인 변화, 정책적인 변화를 보면 로잔이 이 내세운 키워드에 맞춰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쭉 그렇게 흐르는 거 볼 수 있었는데요. 1차 때의 기조 연설자로 나서는 랄프 윈터 박사가 선교의 큰 획을 그릴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것이 미전도 종족이란 그런 기조 연설을 통해서 랄프 윈터 박사가 그 개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선교지에서의 절대적 변화와 목표의 수정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이 unreached people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2차 대회 때 그 루이스 부시가 우리가 잘 아는 1040 윈도우라고 하는 개념을 2차 마닐라 대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35년 동안 있으면서 1차 로잔 대회 때 강조한 이반젤리즘, 그리고 2차 마닐라에서 키워드로 나왔던 unreached people과 1040 윈도우, 이게 선교 현장의 가장 큰 어떤 중심 단어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990년도 초반에 매주마다 각 바람가이의 그 농구장마다 있었던 게 뭐냐면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전도 집회였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매주마다 저도 전도팀을 만들어서 차에다 때려 신고 다니면서 크루세이드를 했던, 이거 직접적인 전도죠. 직접적인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초창기 때 이 복음, 이반젤리즘을 강조한 그런 어떤 로잔의 그 어떤 사상이나 이런 계획들이 계속 선교 현장에 강조가 돼서 그 당시에 저희는 팸이라고 하는 Prayer and Evangelism Movement라고 해서 거리 전도, 외침 전도, 뭐 이런 전도 현장이 9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보이죠. 그리고 나서 2차 마닐라 대회가 지난 다음에 선교사님들 가운데 1040 윈도우 얘기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1040 윈도우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로잔의 어떤 자료를 받아보거나 그러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로잔 운동이 정한 15점마다 정한 그 키워드에 의해서 선교 현장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었고, 지난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있었던 두 가지 키워드가 트랜스포메이션과 리컨실리에이션, 이거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주민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가 이제 크게 주목을 받게 된 거죠. 또 화해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로잔을 통해서 키워드가 세워지면서부터 쉽게 말하면 한국교회의 목회 현장도, 특별히 선교지의 이 선교 현장도 많이 그 흐름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잔에 대해서 잘 모르고 로잔이 어떤 선교 정책을 피고 15년 동안 이끌어가는지 잘 몰랐다 할지라도 선교지에서는 이런 흐름 속에서 로잔이 세우는 복음주의 선교 방침을 정한 이 방침대로 사역 현장이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로잔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9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4차 로잔의 키워드는 그래서 우리에게 좀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급격하게 이 키워드나 정책적으로 바뀐 게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가 사역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플렉시블한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아까 우리 사회 보신 목사님이 소개했듯이 좀 특별한 계기로 로잔과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2004년도에 태국 파타야에서 2010년 3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필리핀 대표로 참석을 했어요. 한국 사람인데 가서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왜 한국 사람이 필리핀 그 로잔 대표로 왔나? 저도 잘 몰라요. 저 잘 모르는데 저희 스승이신 그 피터 테런이라고 남아공 분이신데 그분 지금 미국에 계시지만 그분하고 같이 막 깊게 교제하면서 그분이 필리핀 로잔 위원회에 위원을 하면서 저를 갖다 끼워 놓았어요. 근데 사실 잘 모르고 갔었는데 그 당시에 그 준비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3차 대회를 방불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회가 있었습니다. 파타에 3,500명의 전 세계에서 모인 신학자들, 선교사들이 모여서 3차 대회를 준비하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 규모라든지 그 자세라든지 그런 집중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많이 큰 그 도전을 받게 됐는데 사실 거기서 그 로잔 3차 대회를 준비하는 2004년 파타야 준비대회에서 이 로잔의 기본적인 어떤 그 중심이 조금씩 변화하는 걸 거기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홀리스틱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뭐 대부분 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죠. 통전적 선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에큐메니카 운동본부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니드가 많아지다 보니까 로잔 위원회에서도 좀 고민을 했겠죠.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WCC에서 쓰고 있던 통전적 선교, 홀리스틱 그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그냥 갖다 쓰기는 좀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니드는 있는데 뒤늦게 뭐 뒷북친다 이런 말을 듣기 싫었는지 그 단어를 살짝 바꿔서 썼습니다. 인테그랄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똑같은 의미로 번역될 수 있지만 통전적 선교, 홀리스틱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거를 그 WC 쓰고 있기 때문에 로잔은 인테그럴 미니스트리라는 걸로 총체적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금 변화하면서 바꿔 쓰면서 이제 로잔 운동본부도 로잔도 선교지에서 사회적인 책임의 역량을 좀 높여야 되겠다고 하는 기조의 변화가 조금 감지된 게 2004년 파타야 대회에서부터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정의를 도출해냈어요. 선교는 전 피조 세계와 인간의 전 삶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테그럴 미니스트리를 강조한다. 그런 당위성을 주장했고요. 또 이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와 모든 피조 세계와 인간의 전 삶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의 목표도 어느 하나, 즉 직접적인 전도에만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인테그럴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설명을 그 자리에서 하더라고요. 이 변화를 보면서 어떤 신학자들, 어떤 선교학자들은 이제 이런 변화가 로잔이 주장하고 나와 있던 그리고 74년대 처음 태동의 배경이 됐던 전도의 우선성, 직접 전도의 우선성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복음화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그 염려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직접 전도, 예를 들어서 90년도 초반에 있었던 크루세이드라든지 어떤 외침 전도라든지 개인 전도라든지 전도지를 나누지, 이러한 직접적인 전도만으로는 선교 현장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어떤 인티그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런 거에 당위성이 대부분 수용됐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로잔 대회가 태동한 이유, 그 배경, 그 목적, 그리고 3차 대회를 준비하는 2004년 파타야 대회를 통해서 조금 이제 로잔 대회도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직접 전도가 아닌 다른 방면에서의 어떤 그런 전도도 이제 수용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필리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노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을 다시 열거해서 죄송하지만 필리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핵심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핀, 하나는 PM3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핀이라고 하는 것은 필리핀어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그리고 PM3는 필리핀 미션 모빌리제이션 무브먼트. 제가 1984년도에 2004년도에 파타야의 필리핀 대표로 참석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단장이 누구였냐면 덕터 데이빗입니다. 이미 한국 선교사님들과 많은 교감을 했던 PM의 회장도 하시던 덕터 데이빗이 그 전체적인 발제를 하면서 책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책을 하나 들고 나오면서 딱 거기서 이제 전 세계에서 모인 3,500명의 선교 신학자들 앞에서 책에 대해 소개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스캐터드입니다. 흩어짐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필리핀어 OFW가 800만이다. 이들을 선교사화하겠다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엄청난 주목과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로잔 대회 선교 신학자들도 그러한 개념을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화한 것이 필리핀 로잔 대표가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교 전략이 로잔 대회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핀이라든지 PM3라든지 이런 것들이 로잔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하는 큰 패러다임이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3차 대회 이후에 디아스포라,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리컨실레이션의 키워드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선교에 관심과 정착을 하게 된 큰 역할을 한 게 필리핀 교회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OFW, 우리가 잘 알듯이 오버시스 필리핀 워커를 필리핀 교계에서는 좀 바꿔서 불렀지 않습니까? Outstanding Filipino Witness, OFW로 이렇게 바꿔서 썼어요. 그만큼 흩어져 있는 필리핀어 전 세계의 그 어떤 해외 근로자들을 선교사화하겠다. 이것이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고요. 필리핀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선교, 이 핀이라든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혹은 PM3라든지 이런 전략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를 앞당기겠다라고 했는 이 필리핀 교회의 야심찬 그 발표가 많은 세계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로잔 운동이 예상하는 미래의 선교 상황이 있습니다. 아직 4차가 곧 열리기 때문에 또 어떤 발표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제가 로잔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3차까지 로잔이 예상한 앞으로 세계 선교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을 쭉 몇 가지 조사를 했어요. 한 7년에 거쳐서 전 세계에서 조사된 그런 내용들이 거기서 발표가 됐는데 대략 한 두 가지만 좀 그 세계 선교의 외부적인 영향, 외부적인 방해, 도전들 그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추출해 냈는데 하나는 3차 대회 이후에 로잔의 3차 대회 이후에 선교의 큰 외부적인 도전, 어려움은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선교하는 나라도 마찬가지, 피선교국도 lack of vision,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비전, 열정 이것이 식어지는 것이 이 선교의 외부적인 큰 도전이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53%가 이것을 꼽았고요.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선교사들 또 지도자들은 51%가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이 약화되고 열정이 약해지는 게 선교의 걸림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합하는 기도. 이게 연합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뭐 기도뿐만 아니라 선교사들끼리에, 선교 국가들끼리에 연합이 안 되는 것이 큰 방해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선교 지도자들, 선교사들은 48%로 이걸 꼽아서 제일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 그 미래 선교 사역의 걸림돌에 대한 예측을 했어요. 그 예측이 뭐냐면 여긴 보듯이 제일 그 앞으로 미래 선교 사역의 그 걸림돌이 어떤 물질 만능주의, 어떤 그 생활이 좋아지고 풍부한 삶으로 변화하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선교 사역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런 말 우리끼리는 하지만 예전에 못 살 때는, 필리핀이 지금보다 더 못 살 때는 오히려 접근하거나 대화하거나 선교하기 쉬웠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이 연 6% 이상, 7% 이상 되다 보니까 어떤 접근 방법도 많이 달라졌어요. 물질 만능주의, 그런 반면 이 빈부격차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선교의 걸림돌이 오히려 또 이 빈곤, 절대 빈곤층이 또 선교의 사역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건 정확한 7년 동안의 썰비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만인 구원설입니다. 어떤 그 종교 다원주의가 생겨나면서 구원에 대한 개념이 약해지고 오직 예수를 통한 구원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선교 사역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리고 미디어가 제일 적다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는 이게 바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그 미디어가 주는 어떤 선교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크게 선교의 방해로 도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 예측들을 로잔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로잔이 필리핀 교회에 기대했던 게 있어요. 로잔 논쟁이 기대하는 필리핀 교회의 선교적 역할, 그 핀이나 혹은 MP3를 통해서 이런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의 외부적인 도전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필리핀 OFW, 그러니까 일반 선교사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이 OFW, Outstanding Filipino Witness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어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박해 지역에 선교사가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필리핀에 많이 쏠리게 됐던 겁니다. 저희도 지금 교회에서 선교사를 하나 벌써 한 7년 전에 파송을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자매가 레이디라고 하는 자매인데 처음에 인도네시아로 파송돼서 인도네시아 한 텀을 마치고 지금은 키르기스탄 모슬렘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뭐 OFW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어의 많은 그 선교사들이 이러한 리스트릭 에어리아 가서 사역을 참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진은 우리 사무총장님 교회가 선교 보고하고 찍은 사진인데 지금 키르기스탄에서 러시아 선교사님과 연합을 해가지고 그 무슬림 선교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필리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언어 습득률이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여기서 15년, 20년 있어도 따갈로게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외로 필리핀 사람들은요 언어 습득률이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인도네시아 간 지 1년 반 만에 인도네시아 말로 통역을 할 정도로 됐었고요. 지금은 러시아 말을 러시아 원주민처럼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 핀이나 혹은 MP3를 통해서 로잔이 기대하는 필리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그 필리핀 교회의 과제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직 신학적인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요. 어저께도 어떤 선교사님과 이 부분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는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로잔에서 굉장히 서포트도 했던 핀과 MP3의 선교학적인 신학이 정립이 아직 채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제고요. 근데 필리핀 교회, 이 교계가 너무 OFW를 통한 선교에 집중하다 보니까 선교사에 대한 균형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통적 선교사와 전문인 선교사에 대한 이 균형이 아직 그 숙제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아시아 선교사의 협력, 파트너십의 극대화가 모색이 돼야 되고요. FTT, Finishing the Task라는 지역에 집중 공략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선교 전문 지도인 양성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게 필리핀 교계에 주어진 로잔이 요구하는 숙제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필리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필리핀 교계가 세계 선교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파트너십이 이미 복음화율이 11.9%라고 어떻게 바다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11.9%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피선교국에서 파트너 국가로 이미 자리를 좀 잡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역할 때 우리가 그 필리핀 현지인들과 파트너십을 가질 때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현지인의 한국 선교사와의 갈등, 제가 이거는 10명을 직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과 사역하는 필리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그리고 AGS, 마닐라에 있는 AGS 신학대학원 학생들하고의 그들을 인터뷰하고 하면서 한국 선교사님들과 같이 협력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는 것을 설문을 했는데 제일 많이 이야기한 거 57%가요. 그 언어적으로 사역적인 소통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선교사님들에게 갈등이 많다. 세 번째가 재정적 갈등, 그 다음에 기타가 4%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전체적인 갈등 요소를 보면 좀 달라요. 필리핀 현지인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협력하면서 느끼는 갈등의 요소는 일단은 언어적인 소통, 사역적인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가 걸림돌이다라고 이야기한 반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필리핀 사역자들과의 사역하면서 갈등이 뭐냐면 가장 큰 게 재정적인 갈등이더라고요. 재정 사용의 명확성, 투명성 이런 것들에 가장 한국 선교사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반대적이죠. 필리핀 사역자들은 한국 선교사님들과의 어떤 재정적인 갈등은 불과 9%라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표본으로 100명을 했지만 근데 반면 한국 선교사님들은 필리핀 사역자들과 이야기할 때 재정적인 사용 면에서 가장 크게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어저께 PCEC에서 질문을 받고 대답한 분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그분도 어떤 소통의 문제, 그 다음에 협력의 문제에 있어서 언어적인 문제에 좀 한국 선교사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코멘트를 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더욱이 파트너십으로 이 일을 선교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로잔이 주목하는 필리핀 교회의 선교적인 역량 그리고 기대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떤 피선교국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 이미 복음화율이 11.9%나 된 필리핀 교회와 파트너십을 갖기 위해서는 현지 사역자들의 갈등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또 다른 희년을 준비하는데 첫 발걸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현지인들과의 사역적인 갈등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재정적인 문제의 불투명성 이제 이런 것들이 갈등이 또 한 가지 또 있다면 어떤 위계 질서 선교사와 현지인의 사역자들과의 위계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죠.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문제,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삶의 형식적인 부분에 현지인들과 많은 갈등을 갖고 있는데 현지인들은 오히려 우리와의 다른 면에서 갈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필리핀의 앞으로의 그 미래를 전망해 볼 때 또 다른 희년을 걷는 첫걸음에서 일단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요, 교단 선교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저희는 파미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간혹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파미파라고 하는 저희 교단 선교부에서 했던 이건 뭐냐면 Pastors and Missionary Partnership이라고 하는 앞에 두 철자를 모아서 파미파. 저도 민도로에 다시 들어가서 파미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 교단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파미파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같이 사역하는 필리핀 사역자들을 다 초청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을 열어준 거고요. 그들에게 리더십을 세워주고 선교사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이 파미파의 목적이었고요. 또 파미파의 어떤 구성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현지 사역자들과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의 어떤 소통의 문제, 이해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현지인들이 파트너십을 갖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이 이 파미파였다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다시 2년 전에 필리핀 민도르로 저희들이 이주를 해서 거기서 이제 현지 사역자들 이미 한 10몇 년 전부터 저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필리핀 사역자들 그리고 서민도 옥시덴탈 민도르에 있는 선교사님들 5명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파미파를 다시 한번 해보니까 역시 이것 또한 현지들에게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늘 죄송한 말씀이 지시만 받다가 파미파라는 장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어떤 파트너십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제는 조금 바뀐 선교 환경, 그 다음에 로잔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의 방향과 정치 큰 영향을 끼치는 로잔 운동의 본부가 필리핀 교회에 걸고 있는 이런 기대감, 그다음에 정책적인 그런 어떤 그런 협력 관계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도 이제는 파트너십을 세우기 위해서 이들과의 갈등을 줄여나가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직접 전도, 즉 말해서 나가서 외침 전도라든지 크루세이드라든지 전도지 나누지 이런 선교만 하는 선교사님들은 안 계시잖아요. 뭐 그런 분만 계실지 몰라도 대부분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 빈곤 퇴치 이런 것들에 대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피딩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스콜러십, 장학생 사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 거는 로잔의 정신과도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하는 필리핀에 있는 사역자들이 이 개념을 잘 몰라요. 그냥 시키니까 하고 또 피딩 먹여주니까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협력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확한 그 교육이 좀 필요하고 동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본 건데 Human Context of Mission, 즉 우리가 잘 아는 지상대 명령과 지상대 계명에 대한 어떤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설명이 충분히 현지 사역자들하고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딩 사역을 해도 왜 피딩이 돼야 되는지 그냥 개념적으로 불쌍하니까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로잔이 이제는 그 이반젤리즘과 소셜 워크에 많은 비중을 두고 3차 대회 준비 모임부터 인테그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어를 적용해 가면서 이제 복음주의 신학을 가진 선교사들도 사회적인 책임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 기조가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파트너라고 하는 필리핀 사역자들에게도 이런 신학적이고 이런 일반적인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지난 50년간 지속해 왔던 것에 대한 큰 변화 그리고 새로운 희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현지인들과의 갈등이 있으면 이제 아시잖아요. 이들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뭐 옛날처럼 그렇게 우리 선교 사역자들, 현지 사역자들을 대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희년을 준비하면서 또 로잔이 기대하는 필리핀 교회의 선교의 파트너십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현지인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언어 훈련이라든지 혹은 어떤 이들을 세워주는 리더십 이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선교사님 한 분과 이제 선교사님들이 쓰는 영어와 따갈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어요. 저는 선교 현장에서 거의 95% 이상만 따갈록을 씁니다. 근데 영어를 거의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따갈록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장에 가서는 따갈록을 쓰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아직 필리핀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 사대주의 정신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잘 안 되는 영어라도 떠듬떠듬하면 이 사람들이 태도가 좀 달라져요. 특별히 공무원들. 근데 가가지고 따갈록으로 얘기하면 따갈록이네 하면서 태도가 조금 불손해지는 걸 경험을 해요. 하지만 친밀감이 가장 선교에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영어로 한 10마디 했을 때 한 번 웃어주는데 따갈로그 한 2마디 하면 와르르 웃는 거, 이건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감을 통해서 이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어 훈련적인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희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요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 지키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명령 아니십니까?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끝내라고 자꾸 신호를 보내네요. 그 education이라는 원어가 educare라는 단어에서 왔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주입한다가 아니고 이끌어내다, lead out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파생했는데 우리 현지 사역자들 자꾸 주입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지인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진정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현지 사역자들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바꿨으면 좋겠다. 자, 새로운 희년을 향한 첫걸음의 과제를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파트너십 라운드 테이블 미팅입니다. 어저께 우리 바도의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한국 선교사님들의 카운터파트가 뭔지 정확하게 좀 도출하기 위해서 같이 만나자. 요게 우리 필요한 것 같고, 요거를 이번에 대회 진행하시는 우리 임원들한테 한번 요청을 좀 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 선교사들의 가장 약점입니다. 그 출구 전략과 이양에 대한 부분이 빨리 정립돼야 될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 가운데 출구 전략을 정확하게 세워놓으신 분이 몇 분인가 좀 궁금하고요. 이양이라고 하는 게요, 어떤 포지션의 이양이 아니고 또 다른 이양의 개념을 우리가 새로운 희년을 향한 첫걸음의 과제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와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로잔의 정신이라든지 로잔과 관계된 어떤 그 필리핀 선교의 미래를 한번 이야기했는데,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이제 새로운 희년을, 다음 희년 대회 때 여기 있을 사람은 누구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음 세대가 또 다른 필리핀 선교의 희년 대회를 갖게 하기까지 우리가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 흐름을 이끌어가는 로잔 대회의 정신과 함께 필리핀 선교의 교계와 함께 파트너십을 잘 이어가셔서 다음 희년 선교 대회는 더 은혜롭고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